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4월 4일 오후 5시입니다. 오늘은 한국 역사에 특별히 기록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회복한 날로 기억되고 기록되고 기념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희 사무실에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장면을 같이 지켜보던 강형원 기자가 영어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Nightmare is over라고 했습니다. 강형원 기자는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와 AP통신 등에 근무하면서 퓰리처상 2회 수상자입니다. 사진기자로서. Nightmare is over. 악몽은 끝났다는 그의 말에 저도 동감을 했습니다. 지난 4개월간 주술과 음모론이 드리워진 악몽 같은 터널 속을 헤매다가 햇빛 속으로 나오니 진짜 세상, 리얼 월드가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사무실이 있는 광화문 주변을 걸으니 사람들의 표정도 한결 밝았습니다. 주술과 음모론이 아닌 현실과 사실에 기초하여 토론을 통하여 좋은 방향을 찾는 실사구시의 세상을 다시 찾은 느낌이었습니다. 공자의 말이 담겨져 있는 논어에는 군자 화의 부동 소인 동의불하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군자 화의 부동, 군자는 생각이 달라도 화목한다. 그런데 소인배는 같은 점이 많은데도 불화한다.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가리키는 말인 듯 했습니다. 문영배 헌재 소장 대행이 낭독한 선고문은 너무나 명쾌하였습니다. 상식과 법리가 합치된 글이 갖는 감동을 느꼈습니다. 사실관계는 이렇게 명확한데 지난 넉 달간 왜 그렇게 우리나라는 시끄럽게 싸우고 외쳤는지 거기에 쏟은 시간과 정력이 허망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태양이 서쪽에서 뜨느냐 동쪽에서 뜨느냐를 가지고 넉 달 동안 싸운 것 아닙니까? 이것이 헛싸움이었다는 것, 헛공사가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여기서 우리가 건설적 교훈을 찾아야 됩니다. 아직도 국민들의 30% 정도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옹호하고 탄핵에 반대하며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고 있습니다. 물론 70%의 국민들은 진영 논리를 거부하고 상식, 사실, 헌법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윤석열 탄핵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의 역동적인 중심 세력이 건재함을 보여준 것이 탄핵 사태의 한 소득이긴 합니다. 이 70%는 보수의 약 30%, 중도의 약 70%, 진보의 약 90%이고 젊으며 전문직 종사자가 많은 집단입니다. 이들을 기존의 좌우나 보수 진보로 가르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번 사태로 기존의 구분법이 맞지 않을 만큼 여론 구조가 흔들린 겁니다. 탄핵 반대 세력을 상식파라고 부른다면 이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한국의 사회와 정치를 주도하게 되는 그런 미래를 상상하면 기분이 좋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문은 한국 현대사, 특히 어린 민주주의 역사의 한 기준점이 될 것입니다. 서기 1215년 잉글랜드의 마그나 카르타와 비견되는 영향력을 가지려면 여기서 제시된 기준을 정치판에서 실천하는 세력이 강해지고 국민들도 일종의 국민교재로 삼고 학교에서도 가르치는 노력이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4.4 헌재결정문은 민주공화국을 어떻게 지켜갈 것인지, 민주주의는 어떤 태도로 실천할 것인지, 공화국의 영원한 숙제인 권력자의 전횡과 국민의 기본권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에 대하여 지침을 줍니다. 1.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통치권이나 비상대권을 대통령이 멋대로 행사할 수 있다는 윤석열 추종자들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결정문은 또 소추의결서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것을 탄핵 심판 청구 이후에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한 것은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 법조문을 철회하고 변경하는 것으로서 소추 사유의 철회,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된다고 하여 절차적 쟁점을 깔끔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이는 2017년 박근혜 탄핵 심판에서도 선언된 원칙이었습니다. 내란죄를 철회해야 했다고 선동하면서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던 언론과 여당의 주장은 간단하게 배척되었습니다. 3. 검찰에서 한 피의자의 진술 조서를 헌재에서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는가 하는 쟁점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상반된 견해를 소개하는 것으로 정리하였습니다. 4.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 이유로 든 국회의 정부 압박에 대하여도 그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계엄 선포 사유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 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 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피청구인 윤석열의 법률안 제의 욕구 거부권입니다. 거부권 등 평상시 권력 행사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 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군대를 동원한 방법 말고 정치적 방법으로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것은 링 안에서 컨트롤해야 할 고주 선수가 상대방이 좀 규칙을 위반한다고 링 바깥으로 뛰어나가가지고 몽둥이로 싸우는 거하고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5. 헌법재판소는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사전 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 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 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정선거 의혹 해명을 위한 군 투입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 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 시스템을 촬영하였는데 이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하는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6. 결정문은 피청구인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을 한다는 뜻입니다.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시행 일시, 시행 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과하지도 않았으므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다고 선고해가지고 국무회의가 정상적이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7.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어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 통수 업무를 위반하였다고 선포했습니다. 윤석열이 무도한 계엄을 펴가지고 군인들과 일반 시민들이 맞부딪히도록 했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를 방해하기 위하여 군대를 투입한 사실, 체포 목적으로 국회의장과 정당 대표 등의 위치를 확인하려 한 것도 사실로 인정을 했습니다. 8. 결정문은 체포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고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이라고 단정을 했습니다. 8.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을 했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였으며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 원리와 민주국가 원리의 기본 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 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다는 요지였습니다. 10. 헌재 결정문은 윤석열의 비민주적 정치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 문제이고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국회는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했고,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으며, 그 선거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는데,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 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사회, 경제, 정치, 외교 전 분야의 혼란을 야기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의 무도한 계엄을 작년 총선 불복 책동으로 해석한 셈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관점입니다. 작년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도록 만든 것은 국민의 의지면은 그것을 승복해가지고 야당과 협치를 해야 되는데, 부정선거가 있었다. 거기서 뽑힌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반국가 세력이니까 이번에 계엄령을 선포해가지고 싹 정리해야 되겠다는 이런 망상으로 접근한 계엄이었다는 이야기죠. 10일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 그리하여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민국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다는, 그리하여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한 겁니다.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